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금융과 M&A 수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금융의 두 축에 해당하는 것은 에쿼티 파이낸싱과 데트 파이낸싱입니다. 이 중 에쿼티 파이낸싱은 신주 발행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주주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쿼티 파이낸싱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에쿼티 파이낸싱에는 이해 당사자인 주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면 에쿼티 파이낸싱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에쿼티 파이낸싱은 금융수단이지 않습니까? 자, 금융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영 판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쿼티 파이낸싱을 결정할 때는 매니지먼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죠. 그래서 에쿼티 파이낸싱을 결정하는 그 운전석에는 한 기관만 앉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법칙에는 그 에쿼티 파이낸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의 신주 발행 주도권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EO와 CFO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주의 이익 보호를 팽개칠 수 없죠. 그래서 주주가 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있는 불이익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분석하고 이러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주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제도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주 발행과 관련된 각 경우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주주 발행에 따라 기존 주주가 자기 지분 비율에 비례하는 숫자의 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 경우라면 발행 가격을 얼마로 하든지 주주에게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이익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전제가 있죠. 기존 주주가 신주를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모두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성립되는 결론이고요. 이 전제가 충족되는 한 구체적인 신주 발행건과 관련해서 주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그 새로 발행되는 신주가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발행된 경우죠. 제3자 발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비율이 일단 희석되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중요합니다. 발행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주가 제3자의 손에 흘러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뭔가 주주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신주 발행과 관련된 그 주주의 권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지분율을 유지하는 문제와 그리고 자기 그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의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는 문제 두 가지인데요. 지분율을 유지하는 문제는 발행되는 신주를 자기의 그 지분 비율대로 모두 인수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두 인수한다는 것은 그 자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주가 원하지 않는 신주 발행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같이 마련되었을 때 이제 기존 주주의 지분율 유지라는 그 권익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주식을 그 주주의 그 재산 증식 수단, 투자 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경제적 가치만 보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실 신주 발행 가액이 어떻게 되든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주 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존 주주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 가액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컨트롤 펑크션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그 Finance Raising Device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컨트롤 펑크션은 그 주주의 지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따라서 컨트롤 펑크션을 더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컨트롤 펑크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주주들이 대부분 이런 주주들이라 한다면은 그때는 신주는 모두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갖는 컨트롤 펑크션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주식의 자금 조달 기능은 기존 주주로부터의 자금 조달로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자금 조달 기능이 그 internal financing이 아니라 external financing, 즉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external financing으로서도 기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컨트롤 펑크션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이 모든 주주들이 다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주주에게는 컨트롤 펑크션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주주에게는 컨트롤 펑크션보다는 단지 투자 수단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만 희석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별 관심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없어진다고 그게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주들의 보호책은 신주 인수권보다는 오히려 신주의 발행 가액이 시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만 해주면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호 대상인 주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과 관련된 그 주주의 보호 장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6년 개정된 회사법 Companies Act 2006의 제561조를 보면요. Equity Securities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 이걸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존 주주에게 인수할 기회를 주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때 인수 조건은 same or more favorable terms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먼저 너 신주 살래? 하고 물어보고 주주가 안 사겠다 그러면 그때는 제3자에게 팔아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same or more favorable terms니까 결국 주주가 거절해서 제3자에게 파는 조건은 주주에게 제시한 것과 같은 조건 또는 그보다 나쁜 조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것이죠. 영어로는 이런 권리를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주주에게 이러한 right of first refusal이 주어지는 이상 본인이 지분율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회사의 오퍼에 응해서 신주를 인수하면 되고요. 본인이 지분율 유지에 관심이 없어서 회사의 오퍼에 응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분율 희석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주 우선 매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지분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진 않죠. 예. 신주 인수에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비로소 이런 것이 보호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을 넘어서 신주가 발행되어 버리면 결국 그 주주가 보유하는 right of first refusal은 결국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되고요. 사실상 주주들은 신주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주주를 이런 위험으로부터
이것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하면은 주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되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주 발행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신주 발행 시 그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라고 하면은 그건 자금 조달에 필요한 융통성이 훼손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해서 사실 모든 주주에게 완벽한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해봐야 과반수만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의 그 이상의 이름을 보유한 주주들이 밀어붙일 때 결국 소액 주주들은 원치 않더라도 신주 발행은 강행될 것이고요. 결국 돈이 없는 소액 주주들은 그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실상 주주 보호 실효성도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만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이제 주식 발행 한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한도를 설정해 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2006년에 영국 회사법에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법에서 Maximum Authorized Capital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Maximum Authorized Capital 범위 내에서만 신주 발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한은 이 범위 내에서만 행수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주주들도 적어도 자기가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투자해야 될 총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도를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주주 스스로 세워서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매 건의 신주 발행에 대해 건건히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재량권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은 주주의 이익, 특히 이제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한도를 꼭 법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점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획일적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한도라는 것은 한 번만 정하면 되니까 그 정도 한도는 그냥 주주들이 정하도록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그 융통성 있게 자금 조달하는데 크게 방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법 개정을 통해서는 자치권을 좀 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사는 이제 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아라, 요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은요,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프라이빗 컴퍼니의 경우에는 unless prohibited, 즉 주주들이 이제 정관에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금지해 놓은 경우가 아니면 그냥 매니지먼트가 알아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지 않은 나머지 all other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주의 authorization을 받아서 신주 발행을 진행하라는 거죠. 자, 이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있는 프라이빗 컴퍼니하고 나머지 회사들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프라이빗 컴퍼니는 결국 폐쇄회사잖아요. 폐쇄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 주주가 직접 이사를 하고 있거나 자기가 직접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주주가 이사들을 상당히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큰 폭의 재량권을 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하고 주주가 일단 분리돼서 이사들이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회사의 에이전트로서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제 주주의 권한을 뭔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그 수권을 받으라는 거고요. 그 수권을 받는 방법은 보세요. If they are authorized to do so by the company's articles or by ordinary resolution. 그래서 정관에서 이제 authorization을 아예 그냥 어디까지 가능하다 해서 정관에다 규정을 둘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서 수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 회사법을 보면 그렇게 이제 authorization 할 수 있는 그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놓은 한도는 이제 5년 동안 그 한도 안에 살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결국 에쿼티 파이낸싱과 관련한 이사들과 주주들의 역할 분담은 주주는 우선 이제 신주가 발행될 수 있는 총 한도만을 정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발행에 있어서 언제 몇 주를 주당 얼마에 발행할 것인가 하는 신주 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주 발행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주도권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회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이사들은 누구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주를 주당 얼마에 발행할 것인가는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누구에게 발행할 것인가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preemptive right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즉 신주는 무조건 주주들에게 오퍼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3자로부터 캐피탈 인젝션은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rights issue라고 합니다. 그런데 rights issue의 경우에는 주주가 오퍼를 reject하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rights issue를 통해서도 제3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주에게 일단 오퍼를 하고 주주가 리젝트 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제3자에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주 발행 절차가 너무 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3자에게 얼마를 오퍼할 수 있을지도 사전에 정확히 예측이 어렵죠. 어느 주주가 얼마만큼 포기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수 의향이 있는 제3자를 미리 섭외해 놓고 절차를 쫙 진행하는 건 어렵죠. 그 제3자에게 몇 주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3자 배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기존 주주를 제끼고 바로 제3자에게 그 오퍼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사전에 포기를 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미리 신주 인수권을 포기시키는 게 이제 이게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인데요. 이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은 여기 보시면 This is achieved by a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그러니까 그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서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을 결정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s 결의가 없었다. 그러면 일단은 주주에게 배정을 하고 주주가 이제 그 인수를 안 하는 경우에만 그 잔여 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바로 제3자에게 배정을 하려면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회사의 경우라면 어차피 주주가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별로 의미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퍼블릭 컴퍼니의 경우엔 그렇지 않죠. 주주하고 이사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에쿼티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려면 이사들은 기존 주주들과 일단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특히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회사에 대해 모니터링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실무를 보면요. 그 기관 투자자들 간에는 프리엠션 그룹이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엠션 그룹이 Statement of Principle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Statement of Principle은 일종의 그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s와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관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규정되어 있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트먼트 프린시플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그 가이던스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연간 5% 총 발행 주식의 5% 이내의 그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이런 거는 그냥 루틴한 거라서 오케이 동의해 주자. 그런데 요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그걸 정당화할 만한 그런 considerable justification을 갖고 왔을 때야만 비로소 이제 동의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 입장에서 뭐 루틴하게 5% 이내 하는 거야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가서 정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시켰을 때 비로소 제3자 발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Statements of Principle은 프리엠션 그룹이 임의로 작성한 가이던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아니죠. 관리 위탁을 받은 남의 돈을 그 관리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즉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이들에게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도 에이전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자들, 즉 자기들이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투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프리엠션 그룹이 일종의 가이던스를 마련해 두었으니까 그 가이던스인 그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린시플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면책이 됐겠지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거를 안 따르고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왜 안 따랐는지 자기의 그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principles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tend to be followed by the institutional investors.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결국 여기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상장회사들이 그 제3자 발행을 할 때 이 프린시플이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3자 배정이 쉽지는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publicly listed companies obtain the vast majority of their equity capital by offering shares to existing shareholders.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로부터 결국 내부 자금 조달 방법에 의해서 equity financing 하는 것이 대세라는 거죠. 이렇게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주주 배정을 영어로는 rights issue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이제 제3자 배정, external financing을 하는 경우를 cash offer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국 회사법에서 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그 주주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 그 주주의 보호도 큰 틀에서는 영국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가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세부적인 차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주주의 권리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법 제289조를 보면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수권자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사회는 그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영국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수권자본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회사 설립 시에는 그 실제로 자본금이 수권 자본의 그 최소한 4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수권 자본이 자본금의 4배를 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 최대한으로 잡아봐야 수권 자본은 2억 원이죠. 그래서 2억 원까지는 이사들이 자유롭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제 정관을 고쳐서만 가능하게 그렇게 됐었는데요.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만 수권 자본을 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권 자본이 자본금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2011년 성법 개정 시에 삭제되어서 이제 당사자들에게 좀 더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관에 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수권 자본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은 이미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들이 발행할 수 있는 자본금의 총액을 아니까 최대한 내가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얼마만큼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예측 가능성은 그 정관에 수권 자본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한도를 얼마로 할 거냐는 사실은 그냥 정관에 기재한다는 얘기는 주주들의 합의된 거잖아요. 설립 당시 발기인들의 합의가 된 거니까. 예, 합의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에게 자치권을 준 겁니다. 왜냐면 설립 당시에도 그 당사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사실 안 만드는 것이 더 나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발기인들 간에 그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은 존중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2011년에 우리나라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그 종류가 물론 한 가지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서로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익 배당을 달리할 수 있고요. 자녀재산 분배도 달리할 수 있고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주도 발행할 수 있고 뭐 상환 주식, 전환 주식 등등 이제 내용이 다른 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다는 것은 사실 주주의 권리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각 종류 주식의 내용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344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한도 그리고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만큼 발행할 것인지 요거는 정관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416조는 주식 발행 관련 세부 사항들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상법의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만일 주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문제는 자금 조달의 신속성 내지는 융통성 확보라는 문제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서로 다소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 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특별한 희망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상법은 그냥 일반론으로서 이사회에 신주 발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요. 주주들이 자금 조달의 융통성을 포기하더라도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특히 이러이러한 상황은 내가 통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즉 어느 선이 적절한 타협 지점인지는 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의 여지는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법은 주주들이 특별히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신주 발행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언제 신주를 얼만큼 주당 얼마에 발행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발행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사회에는 큰 재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418조에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이 신주인 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에쿼티 파이낸싱은 주주 배정, 즉 인터널 파이낸싱의 원칙이고 외부 자금은 주주가 신주인 수권을 포기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주의 신주인 수권 포기를 거쳐서 제3자로 조달하는 그 원칙적인 경우 말고 자, 제3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제3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려면 결국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방식이 영국과 한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은 제418조 제1항에서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 제2항에서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니까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함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것인가 여부는 결국 주주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자, 주주의 의사가 반영돼 있다는 점은 영국과 같습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정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점은 영국과 공통점이지만 자, 영국에서는 신주 발행 건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해당 신주 발행 당시에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식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그래 내가 신주주권 포기해 줄게 하면 포기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주들에게 라이트 오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 우리는 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관에 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삽입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서 현재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현재 그 신주 그 제3자 배정에 반대하는 주주의 수가 그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충족할 정도로 많은 경우라면 정관의 개정에서라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용인해야만 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자, 이거는 주주에게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418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가능한 것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로직은 적어도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향상되어 장기적인 주주 가치가 제고될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주주도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경우 이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상당히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주의주권을 배제하는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주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는 우리 상법의 조항이 다소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매번 신주 발행을 할 때마다 신주주가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협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이 법 체계에서는 결국 일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면 그냥 바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니까. 즉, 이 예외에 해당하면 주주와는 아예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와 회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주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제 거부를 하면 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이 그냥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석 문제로 가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상법은 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그 자금 조달의 용이성,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용이성과 주주의 권익 보호 중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출 건가 하는 문제겠죠. 근데 사실 과거를 돌아가 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개발도상국이었죠. 경제가 어려웠고요. 또 과거에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가 또 이사로서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경제는 어려웠고 사업 자금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제 경제 발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 그러면 뭐 주주의 이익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일단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기업이 살아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 체계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이나 이제 그 기업 내에서의 주주들의 그 권리 관계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거는 한 번쯤은 이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법에서 이와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6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보시면은요, 그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주권 상장 법인의 신주 발행과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 1호 및 2호는 상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3호입니다. 3호를 보시면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인에는 이제 해당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냥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주조차도 이 불특정 다수인과 경쟁을 해서 신주를 배정받게 되니까 자기의 기존의 그 주식 비율에 따른 배정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존재로 인해서 그 주주들의 그 신주인수권에 의한 보호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본시장법에서 왜 이렇게 그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약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장법인의 그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을 함으로써 에코티 파이낸싱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에코티 파이낸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상장법인의 경우라면 주식이 이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미가 그저 자산 증식 수단일 뿐이지 컨트롤 펑크션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다수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신주 발행으로 인한 뭐 지분율 희석이 뭐 실제로 발생은 하겠지만 사실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주들은 사실상 경영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분율이 희석될 위험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인의 신주 발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나 이제 그 지분율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은 그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분율 유지라는 문제를 포기하고 나면 신주 발행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발행가에게 문제로 남죠. 그렇다면 신주 발행가에게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이 조문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조문을 주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그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그 과거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금 조달의 용이성 확보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장법인을 통해서는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은 상장법인이 아니라 소규모 그 중견법인 내지는 뭐 폐쇄법인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기능이라는 게 그 자금 조달 소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컨트롤 펑크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컨트롤 펑크션이 중요한 기업에서 주주의 그 신주 인수권을 그렇게 너무 쉽게 배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더군다나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상법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를 조금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상장법인의 경우에 이제 신주인수권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신주인수권을 광범위하게 배제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발행가에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상장법인의 경우에 발행가에게 그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을 보시면요. 그 유상증자의 발행가의 결정이라고 해서 주권상장법인이 일반 공모증자 방식 및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 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정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그 기준 주가에서 이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한 가액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그 발행 가액은 상당히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대로만 발행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발행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받아들여서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요 가격으로, 거의 이 가격으로 하고는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상위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2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2항은 사실은 그 실권주 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격으로 발행을 했을 때 실권주 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격으로 발행을 안 했으면 그냥 실권주 배정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게 이제 거의 그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못하면 이대로 안 하면 실권주 배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제 거의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규정 체계는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 방금 살펴본 조항에 대한 예외로 이제 2항의 규정이 있는데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조 2-2조 제2항 2로 전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소위 보호 예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유폐권에 예치하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호 예수 조치를 하고 이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신주 발행가액을 조금 달리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본시장법상 그 신주 발행가액 계산하는 규정은 사실 그거 자체로 이제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지만 그게 사실상 강제성을 띈 규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상법에 있는 그 424조와 424조의 2의 규정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법 제424조를 보시면 유지청구권 그래서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되고 있고 그래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못하게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행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주는 이제 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주는 신진수권 행사하지 못하는 기존 주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424조에 따라서 이제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결국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했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아까 그 자본시장법의 그 기준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대로 발행했다라면 하면은 그게 이제 금감원에서 고시한 그 계산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만 실권주 발행 그 배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가격이 공정 가격이라는 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424조에 따라 이제 유지청구권 행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424조의 2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그래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지급을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들어오는 그 주주에 대해서는 이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결국 공정한 발행가액이 뭐냐가 이제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424조의 2에서 말하는 공정한 발행 가격도 결국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이 하나의 일종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법 자체에서는 그 가격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지는 그 가격으로 발행을 안 했을 땐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은 없지만 결국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상으로는 이제 그 가격에 의해서 발행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발행가액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은 에코티 파이낸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신주인수권을 검토하는 김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옵션에 관해서 상법 제340조의 2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영자에게 그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도를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총회 이게 지금 스톡 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그만큼 사실 기존 주주의 그 지분 비율은 희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의 그 권리에 그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스톡 옵션
부여 자체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도록 해서 이제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도도 정하고 있죠. 일정 한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행사 가격이죠. 행사 가격이 너무 낮으면 그거 자체에서 이제 지분율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의 그 자산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사 가액도 일정 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시에는 그 스톡옵션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권면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일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주 발행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그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행사 가격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 가격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관련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3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이사, 감사 등 그 회사에 근무하는 자에게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해서 부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도도 그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10%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라고 해서 일단 확대해 놓고요.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1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